네, 광복절 연휴 잘 쉬고 돌아오셨을까요? 8월 넷째 주 월요일 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어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월요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양시장이 좀 약합니다. 네. 코스피가 0.9%대, 코스닥이 1.2%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광복절 연휴로 하루 이제 휴장을 했고 그렇죠.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의 뭐 이슈들, 뭔가 약간 미묘한 변화들 네.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는 시장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CPI 나왔을 때는 네. 비컨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PPI 확인하니까 또 비컨 얘기는 쏙 들어가기도 했고요. 맞아요. 6년 만에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만났는데 기대 크게 하지 않았지만 진짜 빈손으로 나올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도 바쁩니다. 잭슨홀 미팅 기다리고 있고 반도체, 관세, 실적 마무리까지 오늘 1시간 또 꽉꽉 채워서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차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뭐 약간 예상을 해봤어요. 푸틴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네. 기대감이 뭐 크게 있을까 했는데 네. 진짜 뭐 별거 없이 끝났다라고 좀 평가를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사실 그 나오기가 좋은 결과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야기하는 조건은 영토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돈바스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가져가면 나머지는 뭐 일부 동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젤렌스키는 바로 반응을 했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거보다 더 문제는 전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푸틴 입장에서 저는 마지막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결국에는 유럽이 지금 무장 강도가 낮아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은 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푸틴이 나토 지역에 대한 재도발이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물론 여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뭐 2, 3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푸틴은 이번에 물러서면 사실 뒤에는 명분도 실리도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묘수를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자, 이번에 트럼프가 항상 이제 묘수를 찾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좀 단어가 조심스러운데 협박이에요. 협박. 예. 네. 아니 근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전에 그 중동 지역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너 지금 미국인 한 명이라도 죽으면 지금 너네 집 지도가 우리한테 있어. 너네 집 찾아갈 거야. 와.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던 게 지금 네. 트럼프거든요. 자, 이번에 물론 푸틴한테 그러긴 좀 어렵지만 비슷한 행동은 또 했더라고요. 뭐냐면 알래스카에서 양 정상 간의 비행기가 딱 내렸을 때 네. 단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차를 탔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비행기를 하나 띄웠어요. 맞아요. 폭격기. 네, 말씀하신 B2 폭격기가 거죠. 네. 갑자기 네, 오는데 푸틴도 놀라서 저 뭐냐라고 물어봤었죠.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야사처럼 들려오는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이번에도 트럼프는 저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근데 저게 지금 이란 20분 만에 핵시설 다 폭격해 버렸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 차 타고 가 이랬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같은 방법으로 또 이제 묘수를 찾으려고 합니다만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 과거의 중동과 다르고 지금의 찬스가 한 번 더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좀 묘수를 찾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제 오늘 시장 반응이 중요한데 네. 방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굴삭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는 상황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네. 철강, 알루미늄 관세 그렇죠. 부과하고 네. 반도체 관세 이제 곧 발표할 거고 뭐 일부 언론이지만 300%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시장이 이런 것도 좀 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가 정말 시장에 세게 반영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뉴스에서의 점유율은 높은데 시장에서의 수급 점유율은 과연 높은가? 저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관세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에요. 일본. 예, 뭐 사실 피할 방법이 네. 없습니다. 시총에서 비중도 크고. 자, 근데 일본 시장은 지난주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좋던데. 오늘도 우리보다 네. 시장이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관세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실존적인 증거는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미국에서
또 관세에 대한 영향이 가장 피해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근데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음. 또한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인데 반도체 역시도 오히려 전체 시총 비중에서 시총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 관세 우리가 대응을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슈 체크만 하고 시장에서 레벨을 좀 좌지우지하는 이슈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본격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주신 자료 얘기 통해서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항상 좀 기대가 그렇죠. 돼서 네. 오늘 제목 예. 뭘로 정하셨어요? 저는 네. 연말에 네. 이제 정상회담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말에. 예, 네.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G20 정상회의라든지 글로벌 메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전에 트럼프는 8월 달에 각국의 정상을 만나서 그 이후를 대비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런 이벤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지금부터인 거고 지금 정치에 대한 슈퍼 이벤트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세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해의 통화 정책에서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들이 과연 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인가? 뭐 그렇게 좀 낙관을 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마침 9월은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8월부터 빠지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이제 미국이 9월, 10월 별로 좋지가 않은데 네. 우리나라의 양도세 회피성 매물은 또 10월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높아지는 시기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돌파 테마인데 돌파 테마는 94일생. 94일생. 네. 그래서? 9월에 증시가 오. 죽어도 네. 하나의 내 종목은 살아나갈 수 있는 테마를 찾아야 된다. 아, 조금 라고 해서 무서운데. 하나는 종목인 거죠? 예, 예. 저는 9월에 죽고 1월에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예, 뻔했는데 예, 그러니까 9월에 시장이 좋지 않아도 네. 예, 돌파될 수 있는 하나의 테마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제가 94일생이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네. 이 부분은 아마 9월 달에도 매매 전략을 좀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예, 들어가 하나씩 보죠.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앞서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방송 앞단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벤트였죠. 이제 휴전 이제 미러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뭐 결과물을 살짝 이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 푸틴이 요구한 것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포기 요구였어요. 뭐 직접 대고 돈바스 지역 시 포기 시 공격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실제 젤렌스키와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유럽은 미국으로 바로 날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젤렌스키는 영토는 사실상 지금 협상 이제 수단이 아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어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협상에 대한 대만은 사실 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3자 정상회담에 대한 트리거가 이슈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3자 정상회담 가지고 지금 22일에 한다 뭐 만다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밉고 러시아의 휴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3자 정상회담에는 참여하고 싶다라고 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악의 구간은 전 지나긴 지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번 회담으로서 사실 9월 전에 어떤 뾰족한 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 우리나라 여기 전장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휴전 회담을 했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그 휴전 회담이 1년 이상 걸렸습니다. 판문점에서. 네. 네. 1년 아마 3개월 정도 걸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 달 내에 무언가 나오게 만든다? 이건 쉽지 않은 내용이고 자, 그래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 회담을 시작하는 것 정도의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영토를 포기하고 안보를 보장해주겠다는 거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유럽 연합군이 들어가는 거죠? 미군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군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트럼프는 한참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그럼 군대, 그 다음에 국방비 이런 네. 것들 어떻게? 그거는 유럽이 알아서 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유럽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두 가지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유럽의 재무장은 이 휴전이나 종전이나 이거 별개로 그냥 할 거다.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네, 앞으로 똑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갑자기 조기에 끝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격렬한 반대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예, 왜냐면은 유럽이 또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또 준비가 된 상황에서 협상을 긍정적으로 자기네 위주로 좀 끌 수가 있는데 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을 과연 조기에 끝낼 것인가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정상들이 지금 미국을 네. 뭐 같이 간다고. 날아가는 그렇죠.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과 푸틴의 입장이 완전 정반대인 다르구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얘기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노벨 아니 평화상에 왜 맞아요. 그렇게 그런 원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거야? 진짜더라고요. 진짜. 예, 지금 다른 나라들 정상 와서 아주 그냥 트럼프 가운데 놓고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그냥 아첨을 엄청 하더라고요. 야. 예, 근데 그래요? 트럼프는 보면 저번에도 저희 11월 달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11월 또 2, 3월에도 그 골드 카드라고 하는 이민자 카드에 자기 얼굴 박은 거. 네.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이미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무력에 대한 욕심 뭐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명예욕. 역사에 남고 싶은 권력 거. 가졌으니까 네, 명예. 역사에 남고 아. 싶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숙제가 휴전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가 어찌 보면 전 증시에서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인데 이번 잭슨홀 미팅 바로 직전에 우리가 경계하는 데이터가 하나 하고 탁 하고 나와버렸죠. PPI. 네. 네, 사실 이것도 제가 연초부터 CPI보다 사실 PPI가 더 중요한 것 그렇죠. 같다. 요즘에는. 네. 왜냐하면 CPI를 보면 제품의 가격 전가가 우리 과거 2018년보다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는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인데 네. 관세에 대한 영향은 사실 PPI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PPI가 어찌 보면 최근에 가장 중요하고 또 PPI가 올라가고 CPI가 떨어지면은 이 자체에 대한 관세 영향도 영향인데 그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가 높아지는데 판가는 전가를 못하면 자 이런 상황인데 PPI가 지난주 아주 높게 나왔죠. 네네. 예상치가 전년 대비 0.2%였는데 플러스 0.9가 이게 나와버렸으니까 네.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시장의 심리는 앞서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자 근데 보시면 이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인하 전망 이제 그 예상 금리를 보면 지금 제일 높은 게 3.5에서 3.75. 요 정도 이 금리 인하를 2번에서 3번 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전망으로 8월 이후로는 그냥 정해져 버렸어요. 네. 시장이 우리는 이미 그러기로 해 라고 정해버린 겁니다. 실제 9월의 인하 확률이 거의 100% 가까이 치솟았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PPI가 확 하고 떠버리니까 잭슨홀에서 이제 뭐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실제 네. 연준 위원들이나 뭐 일부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금리 인하를 9월에 보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은 앞서갔고 인하에 대해서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PPI가 나와서 일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보류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뭐 어제 외신 같은 경우에는 뭐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경계감은 가질 수 있어도 네.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연준이라고 하는 조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만 사실 과거를 보면 연준 그 전체 시장에 끌려가기는 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전망을 90에서 80%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안 해버리면 시장이 얼마만큼의 큰 충격이 있는지도 연준은 너무나 잘 알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자동차 수출을 보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도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떠나보내기보다는 그 손실을 자국으로 좀 내재화하는 자국 기업들이 이제 수출 가격을 낮춰서 좀 이제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횟수의 문제이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의 공포의 진원지인 이 잭슨홀 미팅인데 네. 이번 잭슨홀 미팅은 조금 특별합니다. 네. 뭐가 특별하냐면 파월의 마지막 잭슨홀이에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파월의 마지막이에요. 평생 마지막인데 어. 여기에서 사실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는 사실 그 해 다음 해에 어떤 가이던스를 나름 주기도 하는데 네. 사실 파월의 임기를 생각을 해보면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센 얘기를 과연 할까? 그래서 저는 조금 심심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심심한 예, 행사. 예, 그래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과잉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금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용 맞아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네. 어떻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고용은 사실 최근에 보면 씻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 달 9월 초에 이게 또 과거치 1년치가 또 보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정치가 후 보정이 되는데 예전에 금리 인상을 늦게 올리게 됐던 배경은 보정치가 생각보다 고용이 되게 좋네라는 결과물을 나왔었고 네. 그래서 3월에 깜짝 놀라가지고 금리를 확 올려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고용 시장에서만큼은 정반대예요. 고용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신규 고용이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크게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근데 9월에 또 한 번 조정을 네.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좋을 때는 새로 생긴 기업들이 많고 네. 거기서 유발된 고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후 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럼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때는 폐업한 기업들 있죠. 네. 그 폐업한 기업들의 데이터는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치를 사후 보정할 때 이 네. 폐업한 기업들의 신규 고용이 이제 잠정치로 들어가 있다 빠지면 또 얼마나 빠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네. 점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물가인데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지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고 네. 이 고용은 9월에 재보정이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우리 7월달 고용이 8월달에 확인했고 8월달 고용이 또 9월달에 확인할 그렇죠. 텐데 네. 안 좋을 것 같다. 어.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을 왜냐하면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AI예요. 네, AI가 유발하고 있는 해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라도 자를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똑같은 근로자입니다만 AI의 생산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AI로 인해서 이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네. 내용은 사실상 고임금 근로자들, 개발자뿐 아니라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덜 고용해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평균치가 비싼 고용이 좀 덜 고용이 돼버리면은 전체 임금 수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쨌든 모두 약간 불안함에 예,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우리는 그래도 예, 아.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요즘에 또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그러게. 많아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뭐 탈 쓰고 나와야 되는지 실제 요즘에 예. 더빙이나 내레이션은 거즘 다 대체가 그렇죠. 많이 되고 맞아요. 있어요. 예, 너무 예전에 무시합니다, 그런 진짜. 알바도 많이 있었었는데 큰일 예. 났습니다 진짜. 예.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네. 와중에 버거 스테이지님인가요? 잭슨홀 언제 하지? 해주셨는데 네. 요게 3일부터. 우리 시간으로 21일부터 그러니까 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금요일에 파월 의장의 말은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금요일. 그러니까 예. 우리 시장에 사실 본격 영향은 다음 주겠네요. 아마 다음 그러면? 주에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그렇죠. 예. 네. 금요일 밤이니까 음. 계속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베센트의 한마디에 또 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25년도에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냐? 이러면 뭐 트럼프도 트럼프인데 저는 베센트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베센트가 했던 말이 굉장히 저는 미국의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4월 초에 트럼프가 판때기를 하나 들고 나왔을 때 저렇게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중국만 많이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한 10% 내외 관세율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그건 혼자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라 USTR의 실제 보고서에서 그런 증거들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USTR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네. 결국에는 비관세 장벽을 허문 완전한 형태의 FTA. 미국은 비관세 장벽이 없는데 왜 상대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해도 비관세 장벽으로 관세를 높이는가?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달러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데 비관세 장벽으로 이게 고질병으로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재정을 더 쓰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베센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자, 관세는 녹는 얼음과 같다. 불균형이 해소 시에는 축소될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녹는 얼음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이 없어질 수 최고다. 있다? 지금이 최고다. 지금이 최고죠. 아. 녹는다는 거는 이제 볼륨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지금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조건이 불균형 해소 시에는 축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런 이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건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비과세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얘기인 네.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마치 되게 피해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비과세 장벽이라든지 관세율이 낮아지면은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물가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우리는 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우리도 모르는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나면은 우리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좀 뼈아픈 얘기입니다만, 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쌀은 미국산 쌀은 관세율이 500%입니다. 그럼 우리 쌀의 경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지금 쌀보다 미국산 쌀이 들어오면 떨어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가 거죠. 없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 모르는 게 되게 비관세 장벽이 많긴 아. 많아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클라우드만 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사스나 이런 것들 하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네이버, 뭐 카카오, 뭐 국산 클라우드보다는 네. 전 세계로 나가셔야 되니까 그죠? AWS라든지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뭔가를 만드실 거잖아요. 근데 정작 가장 큰 고객인 정부에는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 이제 문제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관세는 자기 머리에 쏘는 총과 같듯이 우리가 관세를 낮추면 자유무역에 따라서 경제 볼륨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후생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베센트의 시도가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베센트의 이제 불균형 해소 축소라고 하는 것은 증시에 대한 영향이고 그럼 미국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결국엔 이거예요. 중국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자 판매 가격보다 생산 비용이 높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판가를 생산 비용도 생각 안 하고 막 낮춘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요. 가격을. 네. 근데 재밌는 점이 그럼 네. 중국은 왜 그럴까? 고용 창출이 이익 창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낳는 결론은 뭐냐? 네. 베센트가 예전에 이것도 이미 얘기했었어요. 디즈니 만화 동산에서 그 미키마우스가 이제 마법의 빗자루를 무한 생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런 것 같다. 시장의 모든 이 산업의 형태를 교란하고 있다. 근데 그럼 왜 교란시키느냐? 그렇죠. 결국에는 중국이 고용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 창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게 바로 증권 시장인 거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하이테크 기업들 다 적자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것만 봐도 네.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가 지금 나- 중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항상 약하잖아요. 네. 그게 하이테크 비중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더 약했어요. 차라리 예전에 이제 귀주 모태주 그러니까 시총 1위 때가 네, 훨씬 더 네. 증시는 좋았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러는가? 걔네들은 돈을 벌었고 지금 하이테크 기업들은 돈을 못 벌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베센트는 지적하고 이 고리를 끊으려고 이제 중국산 제품을 수출을 막고 그리고 중국이 그럼 미국 대체지로서 수출할 수 있는 지역까지도 환적 관세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제가 지금 이건 저의 예단입니다만 지금 조금 중요한 지표들 네. 수출이 빠진다고 증시가 정말 같이 빠질까? 저는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미국의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와 성장률과 기업의 EPS 성장률 지표 간에 약간 괴리율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얘기로. 네,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증시에서 전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계속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는 내부에서 풀어야 되고 지금 관세보다도 과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이번 주에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이슈인데 저는 그 키맨을 이제 당 대표보다도 오히려 한정혜 의원으로 항상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위 의장이죠. 예, 정책위 의장이 최근에 했던 과거의 발언. 아까 이미 이건 많이 정리를 드렸어요. 네. 근데 7월 이후에 발언을 보면서 저는 이게 저희 지역구도 아닙니다. 근데 전 진짜 놀랐습니다. 왜냐면 자, 많은 애널리스트 출신의 유튜버들조차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한정혜 의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왜 그러냐?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 50억을 검토 건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배당 소득 그 분리과세를 50억 원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거 왜 했느냐? 이게 연말에 수급 교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 애널리스트들의 시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근데 한정혜 의원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 자, 주식을 할까 말까 똑같은 원문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신호가 될 것 같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근데 세금의 기준이 10억이에요. 이거 부자 감세고 장세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안전자산인 부동산은 양도세 기준이 12억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사실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금융자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초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 굳이 위험한 자산을 그렇죠. 양도세 허들도 낮춰놓은 자산을 왜 어. 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정희 의원은 그거를 알고 있는 거고 아. 유튜버들 이제 전통적인 애널리스트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주 흥미롭게 고객 예탁금이 떨어지진 절대 않았어요. 네. 68조 원까지 갔다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양도세가 50억 원으로 확정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76조 이상은 돌파가 가능하다. 76조는 히스토리컬 하이입니다. 가장 높았던 예, 건가요? 그러면 그 저기 팬데믹 때 네. 21년도에. 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증시도 뚫고 나갈 수 있다. 즉 지금은 미국의 관세 그리고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이거보다도 우리나라 양도세 과세가 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예,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일정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네. 8월 중순까지 네. 입법 예고를 하기로 한 스케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완화안이 나와야 네. 그 다음에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수가 있겠죠. 상정을 할 수가 있네. 예, 그래서 저는 8월 내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더불어서 이 동시에 만약에 이게 정책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 네. 만약에 오늘 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죠. 맞아요. 예, 이거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부동산 대책과 주식 이런 같이. 완화안을 같이 내지 않을까. 저는 너무 동감합니다. 예, 아, 예. 차장님 지금 예. 지지율이 오늘 네. 나왔는데 제 지지율이요? 아니요. 정부의 대통령 우리 지지율이 지지율은 우리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특사 관련하고 이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존 지지층에서의 좀 붕괴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번 주에 고민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음.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진 사람들이 4050. 중요한데 그죠. 2030은 약간 정치적인 그렇죠. 어떤 네. 이게 뭐 이게 불합리하냐 이런 것들이고 4050이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이거 원래 네. 전통 지지 기반이거든요. 전통 지지 기반에서 주식 양도세 때문에 흔들린다. 지지를 철회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지금 네. 변동되는 거죠. 언제든지 또 돌아갈 수 있는 지지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네. 이어가 갈 길이 보죠. 멀어서 네. 네. MSCI 리뷰 네, 이것도 맞습니다. 준비하셨네요. 자, 네. 8월에 또 네. 하나의 슈퍼위크는 바로 MSCI예요. 네.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게 기존의 주도주를 리밸런싱 하시려고 하면은 8월을 주도주를 더 사기보다는 기다렸다 사시거나 아니면 잠깐 딴 데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그해 주도주는 통상적으로 8월 MSCI 리뷰에 편입이 됩니다. 네. 8월 초에 발표가 나서 8월 종가로 들어가죠. 이번에 26일 날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는 게 뭐냐? MSCI 신규에 들어가면 종목의 편집군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매수가 기계가 사주는 거예요. 종가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간 15일에서 한 달 정도는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긴 어떤 주가의 어떤 왜곡 현상이 있는데 자, 8월 MSCI 이제까지 편입됐던 주도주의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하나오션, JYP, LS일렉트릭, 에코프로 BM, 한미반도체. 네. 우리가 그때 어떤 해에 주도주였지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8월 종가가 레벨로는 거의 고점 찍고 이후에 좀 올라갑니다만 이제 50 영업일 동안은 쭉 주가가 좀 빠지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호재가 나와도 어떤 기술적인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도 기존의 주도주들은 좀 참았다 사시거나 네. 아니면은 한두 달짜리 정도는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기존 주도주의 매수 찬스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10월 말이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의 또 색깔은 바로 수급 쏠림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고객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점, 그냥 초소형 종목들을 대형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계좌의 수익률은 좋아지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초소형주를 살 만한 요인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의 네. 주주 거버넌스가 개선이 돼서 증시가 올라왔어요. 네. 근데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 대형주의 문제일까요? 소형주의 문제일까요? 대형 대기업 그렇겠죠? 그룹 집단의 네. 문제인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시총 상위에서 해소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외국인의 수급 점유율 이게 좀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외국인들이 7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 순매수 금액에서 탑 30까지의 비중을 보시면 70%가 넘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장 종목이 뭐 거의 2,000개인 거죠. 2,000개에서 30개의 종목이 외국인 수급의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시총 낮은 종목으로 샀을 때 외국인들이 조력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면 오르고 자꾸 팔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종목군의 시총호들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탑 30 종목의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MSCI, 즉 외국인들이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기계가 사주는 거 네. 프로그램 매수에서도 시총의 허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MSCI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편입 종목들의 시총 평균이 노란색이고요. 편출 종목들의 시총 평균이 파란색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편입 종목들의 시총 허들이 엄청 높아지고 있죠. 즉 이제부터는요. 네. 기계가 사주려고 하더라도 MSCI 편입되려고 하더라도 시총이 조금 더 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월에 올해만 하더라도 2조 정도의 기업들이 편출이 됐는데 지금은 3조 후반대 정도도 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하시는 시총의 허들을 뭐 작년보다도 한 30% 이상 올리시는, 즉 시총도 한 10조 이상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 가장 걸맞는 그 노력 자체로만으로도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자,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종목으로.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고 네, 정리 한번 하고 1부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저희? 일부 요약 네, 요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3가지 숙제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이제 휴전 회담, 정상회담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 회담 자체에서는 큰 기대감이 없을 것이고 실제 단기의 해결책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숙제는 금리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올해 9월에 인하 확률을 거의 100% 가까이 반영을 했었고 12월까지는 한 3회 정도까지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이제 한 해 통화 정책에 조망을 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은 더 이제 후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PPI도 부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의 공포심까지도 야기하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자, 결론은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크게 추가적인 경계감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조차도 파월의 마지막 잭슨홀 미팅이고 파월의 임기는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거센 발언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숙제가 바로 관세와 우리나라의 과세 문제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세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유는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미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 건의를 했고, 그리고 이 의미가 바로 주식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신규 자금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부에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최근에 우리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한 정부의 지지율도 이 양도세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가장 긍정적인 스토리를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숙제 이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어떤 사이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수하는 시가총액의 규모를 개별 종목당 시가총액의 규모를 좀 키우자. 그 이유는 외국인의 수급이 시총 상위 종목들에 쏠리고 있고, 또 기계들이 사줄 수 있는 MSCI 편입에 대한 허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1부 또 요약을 해주셨는데 네. 자 시장 상황 잠깐 보고 2부 넘어갈 텐데요. 음. 낙폭 조금씩 키우네요. 코스피가 1.1%대, 코스닥이 1.5%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가운데 음. 조선주 일부 그리고 한국전력 좀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고 오늘 자사주 매입 소식에는 HMM 7%대 상승해주고 있고 뭐 이런 정도 빼고는 네. 다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부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질문. 유나이티드 헬스 헬스. 그룹 다우를 지금이- 버텨줬죠. 네. 지금이 저점인가요? 그러니까요. 라는 질문부터 네. 시작을 해볼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월요일 네. 이학진 처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큰 그림 그려보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 얘기 비롯해서 들어가 봐야죠. 네, 네. 마켓 리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에서 조용히 네. 유나이티드 헬스의 비중이 높아졌었다, 네. 사고 있었다 이런 얘기로 지난 금요일 마감하면서 시장 좀 미국 시장도 좀 어려운 와중에 굉장히 좀 다우를 버텨주는 장중에는 신고가도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다우가. 애플을 네. 빼고 이걸로 그러니까요. 이제 바꾼 거죠. 네, 맞습니다. 어느 뭐- 정도 규모냐면은 우리 돈으로 2조 1,800억 원 정도. 버핏에게 뭐 크다. 큰 돈은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입이 쩍 벌어졌는데 네, 네. 그분한테는 뭐.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마켓 리뷰 예.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마켓 리뷰를 바로 말씀을 네. 드리면 전 이번에 마켓 리뷰를 말씀드릴 때 저는 결국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급에서는 저는 버핏의 선택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소비 부분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젠지, 그러니까 Z세대의 소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네. 어떤 특정 산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가 MZ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인 겁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삼성그룹주와 현대차그룹주 간의 좀 상이한 주가 흐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구사일생 이 중에서는 바이오가 좀 구사일생 테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서 네. 뭐 2차전지 같은 경우 이미 지난주 많이 올라가지고 추가적으로 강조드리기보다는 좀 바이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죠. 최근에는. 유나해. 네,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급락한 주식은 다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근데 저는 전 세계에서 연기금의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1등이듯이 개인의 수익률도 우리가 1등인 것 같아요. 어허허. 자, 그런데 이건 왜 그럴까? 네. 단연간의 부동산 투자로 단련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으면 산다. 그거예요? 네, 맞으면 네. 산다. 본질 가치에 문제가 없으면 나는 추세를 보지 않는다. 가격을 본다. 다들 추세.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또 성공 경험도 많아요. 테슬라로 한번 물리고 물렸다. 그럼 테슬라 2배. 그다음에 테슬라 새벽 영국에 있네 이러고 사고. 자, 이런 것들이 단연간의 성공 경험이 있어서 최근에 네. 유나엘도 최근에 많이 좀 사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번에 외로운 한국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에게 정말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투자자가 등장을 했죠. 바로 네.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바로 지난주죠. 13F에서 북을 열어봤더니 바로 워렌 버핏이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네.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이제 건설 관련 종목들과 이제 헬스케어를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보다도 오로지 펀더멘털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로지 펀더멘털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바닥이라고 하는 점은 네.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좀 주목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지표에 더해서 펀더멘털로도 지금이 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보험사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보험 안에 뭐 병원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PBM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PBM이라고 하는 사업은 이 병원에 약을 처방하면 환자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그 약을 먹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의료보험 혜택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담당을 하죠. 어떤 약이 의료보험인지. 자 그런데 미국은 사기업들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바로 PBM인데 그 PBM이 공공일 경우에는 뭐 로비도 없고 네. 그죠? 그 약가에 크게 반영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PBM은 아무래도 갑의 위치죠. 제약사에게도 갑이죠. 그리고 병원에게도 사실 어느 정도는 갑의 위치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PBM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약가를 올리는 효과들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PBM이 대부분 보험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이 PBM사를 갖고 있는데 탑3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약가입니다만 이 안에 진짜로 공격을 하는 것은 제약사가 아니라 이런 PBM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약가가 다른 나라 대비 3배에서 5배 높거든요. 네. 그럼 높아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PBM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그럼 때문에 트럼프가 지적을 하는 가장 이제 깊은 내용은 이거 구조 바꿔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잘 보면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트럼프가 이상하고 뭔가 자꾸 탁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도 과연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잖아요. 느낌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것이고, 근데 문제는 PBM사가 이제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고 또 구조가 개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허물어지진 않습니다. 또한 약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올라와서 전체적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실적 전반이 완전히 뭐 부서지는 상황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를 또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여준 것이고, 자 그래서 문제는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샀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네. 유나헬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럼요. 바이오가 다 올랐어요. 아. 네. 이제 바이오의 투심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저는 버핏은 기업만 봤지만 실제 투자자들은 시장을 봤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떤 시장을 봤는가?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그렇죠. 시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다. 네. 두 번째로는 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너무 높고 시총 상위 M7의 멀티플이 이제 거의 뭐 직전 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네.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헬스케어 업종으로 좀 전이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신호를 버핏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9월, 10월 미국이 좀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는 건 테크가 빠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근데 빠질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헬스케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MG의 선택이죠. 네. 자 최근에 일본 기업에서 주가 3배 나왔다, 2배 나왔다 이러면 되게 생소하죠. 그렇죠. 근데 10배가 된 종목이 있어요. 아식스. 아식스입니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저도 많이 신었는데 네. 이거 러닝 뭐 열풍 따라가는 맞습니다. 건가요? 요새 엄청 신어요. 아식스. 젤카야노라고 하는. 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식스의 주가가 정말 2019년 이후로 10배를 갔거든요. 야. 자 그러면 이 주가를 10배 끌어올리는 게 무엇이냐? MZ들의 건강에 대한 애착. 건강에 대한 애착. 네, 보시면 지금 보시면 구글 트렌드 검색어 추이를 보면 자 2020년 이후로 러닝과 워킹이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네. 보이죠. 자 이거는 전 구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구조적인 이유를 저는 뭐 다른 이제 의복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요가복이 들 팔리거든요. 그럼 실내 스포츠가 좀 안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실외 나가서 걷거나 뛰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날씨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왜 그럴까?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말씀을 네, 드리면 힙하기 때문입니다. 힙하다. 요즘 내가 안 뛰는 사람 모습을 없어요. 내가 뛰는 모습을 네. 인스타라든지 틱톡이나 이런 공유를 한다. 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힙해 어. 보이는 거고, 제가 어제도 뛰었거든요. 815 런 하셨나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815 전에 817 런을 아,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815 넘어가겠습니다. 817 런을 하는데 어. 여성분들이 엄청 힙한 분들 네. 이 그 한강변에서 뛰는 걸 찍으시더라고요. 음. 너무 흥미로운 점은 뒤에서 찍어요. 뒤에서? 내 팔을 꺾어가지고 내가 안 찍은 양 내 뒤통수를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거 아, 엄청- 본인이 뛰면서 이렇게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겠다. 굉장히 진기한 네. 고난도의 네네네. 기술이 예, 예. 필요한데. 그리고 오. 잠깐 쉬는 모습도
친구 둘이서 네. 앞을 셀카를 찍는 게 보통이잖아요. 이제 그 찍지 않습니다. 왜냐면 액티브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뒤에서 찍어요. 뒤에서. 한번 한강에 나가셔서 요즘에 MZ들이 어떻게 사진 찍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요? 저는 이게 뭐 하는 거지 했어요. 근데 50종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찍더라고요. 뭐 그게- 스트레칭 효과도 예, 있고. 이게- 셀카도 뭐 이렇게 뭐 정수리를 이렇게 그쵸. 요즘에는 찍으시더라고요. 각도가 이렇게. 예,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해가지고. 추구하기 위해서. 네. 자, 두 번째로는 네. 연예인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한강변에 예. 박보검 씨가 뛰는 거, 저 뭐 815에서 봤어요. 션이 뛰는 거 이거 엄청 815 때 많이 봤어요.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저희 집을 어딘지 말씀드렸지만 옥수동이랑 영동대로 네. 이쪽 동호대교랑 네. 이제 영동대로 이쪽을 많이 뛰거든요. 자, 그런데 연예인 분들이 815 런을 하신다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뛰면서 예전까지는 이렇게 어르신 산보하는 것만 봤는데 힙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한강변에 달리는 그 코스 자체가 연예인도 보고 힙한 사람도 보니까 나도 힙해지는 거예요. 그래, 약간 같은 그쵸. 또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게 따라가는 힙한 게 바뀐 겁니다. 네. 내가 안에서 요가 하던 게 힙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나가서 뛰면 그 셀럽들과 같이 그 장소를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되게 놀랬던 거는 네. 이번에 션을 봤어요. 션을 보고 워낙 달리기 잘하시잖아요. 제가 잘못 봤으면은 나중에 겐톡을 주세요. 임시완 씨와 박보검 씨와 같이. 야. 그리고 윤세아 씨. 야. 네네. 저 뛸만 하더라고요. 멋있었겠다. 그 옆에 나도 좀 뛰었어야 돼. 근데 좀 창피했던 거는 네. 제가 이제 8.15km를 뛰었어요. 네. 근데 그 8.15런의 션 씨도 그렇게 저 한 줄 알고 알았는데 있어요. 네. 그분은 81.5km를 뛰었대요. 야. 그러니까 마라톤 풀코스의 2배 가까이를 뛰신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생각하는 8.15가 다르구나. 예. 그래서 어쨌든 네. 8.15도 예, 대단한 지금 거예요. 우리나라가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여러분.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뷰티도 그렇고 트렌드를 선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뛰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화를 추종하는 우리 최근에 박물관 사람들 정말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뛰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차후로도 더 많이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 많이 뛰시고 뛰실 때 그냥 뛰지 마시고 러닝화 브랜드 하나 주식 보유하신 다음에 주식 사면서 그렇지. 예, 예. 든든하게. 제가 세미나에서도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자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자, 이분들께서 등산을 할 때 그냥 이게 올라가지 마시고 영업용 같은 주식 하나 사면서 올라갔으면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 풀템들 맞아. 다. 막걸리집만 찾지 말고 여러분 맞아요. 진짜 그렇게 우리 생각을 주식은 하고 뭘 있습니다. 살까 좀 아, 보면서 네. 그다음 자, 넘어가 보도록 예, 하죠. 마지막이 네. AI의 선택이요. 네. 네. 자 지금 AI가 어떤 주식을 살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는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면 AI라고 하는 것은 추세 추종적이거나 이건 모멘텀 전략의 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주에 많이 오른 것을 추가적으로 더 담는 게 많은 로보 어드바이저리의 로직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형주들 간의 괴리 반대 이제 상대 성과 비율로 많이 매매를 하는데 실제 한번 보시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상대 주가예요. 보시면 항상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특정의 구간을 가지고 밴드 플레이를 하죠. 근데 지금이 좀 애플의 시간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또 하나는 과거를 돌이켜 보면 항상 애플은 하반기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애플의 아이폰이 9월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우리가 주식이구나. AI가 복잡한 사고를 하는 것 같죠. 사실 제가 기관에 대한 공포심, AI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에서만큼은 AI는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반기, AI 소프트웨어 데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플은 하반기.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상대 성과 비율을 따라서 상단과 하단을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애플의 시간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데드라인은 좀 있는 이런 부분들이 AI 트레이딩의 최근에 동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로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그룹주들 네. 보시면 삼성전자, 전기, SDI, 생명물산 그냥 그룹사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다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보면 제가 삼성그룹주들을 대안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삼성그룹주 살 거 없어갖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미 주주 환원 그리고 재평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모주 확정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것이 삼성그룹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삼성그룹주 이제 간접투자 상품이라든지 삼성그룹주들의 투자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 5월 이후에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도드라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현대차 그룹주는 어떻게 되는가? 현대글로비스만 도드라지게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현대차 그룹주들은 좀 보시면은 그냥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중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민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현대차 그룹에서는 글로비스를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지주사 성격이 강해서 그런가요? 지주사 성격이라기보다 그냥 조금 조심스럽지만 대주주라서 그렇습니다. 아, 대주주라서. 대주주라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어떤 주식을 오르고 떨어뜨린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떤 주식이 대주주의 배당을 많이 줄 수 있을까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 그러면은 글로비스는 다른 기업들 대비 탑라인 성장이 이미 살아 있었어요. 올해에도 10% 정도 전년 대비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률도 해운에서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네. 자, 그러면 성장은 나온 업종인데 그다음 보시죠. 제가 아까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트리거가 있느냐.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할 경우 네. 대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모델이라고 하면 글로비스를 통하는 것이 그래도 좀 합리적인 추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10조 원 자사주 소각을 하면 거의 한 1조 원 정도 못 미치게 삼성생명의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추가 배당을 하는 트리거가 될 거거든요. 근데 글로비스는 만약에 얘가 20조 원이고 그거를 이제 구주 매출한다라고 하면은 생명보다 더 많은 배당 지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불어 글로비스의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생명의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글로비스에 대한 매력은 현대차 그룹 전반의 분위기와 차별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는 것 중에 하나 9월의 테마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 저는 딱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중국의 관세로 인해서 이번에 중국의 도주로가 차단당했다. 도주로가. 그러면 중국은 어쨌든 많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을 하거나 우회 수출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당한 것인데 그럼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량 감소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의 감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아질 부분들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가장 표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좀 제외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관세와 별개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공급망에 제외가 됐을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미국으로 치면 MP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에서는 좀 그런 종목들이 없을지 한번 관세 이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자, 헬스케어의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 지난주에 엄청난 노이즈가 나왔어요. 보면 제가 누구 응원 안 하겠습니다. 네. UBS의 목표가는 72만 원 매도 리포트였었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맥쿼리에서는 59만 원 네. 매수 리포트가 나왔어요. 차이가 맥커리 쪽이 좀 맞지 않나요? 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심플하게 어디에서 그게 차이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키투르다 SC의 전환율을 SBS가 아니라 UBS는 9%라고 본 것이고 네. 맥쿼리에서는 전환율 20% 이상으로 본 것입니다. 완전히 사실상 이게 숫자에 따라서 완전히 실적이 바뀔 수가 있는 네.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머크라는 제약사에서는 2년 안에 전환율을 30% 플러스 알파로 제시를 했어요. 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 추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 미국은 주주 소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줄 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실제 이 전환율도 머크가 이미 얘기한 바가 있어요. 의사와 환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개별 추정에 대한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상. 자, 그런데 이렇게 좀 가학적인 네. 추정을 한 것이 일단 저는 이 27만 원 리포트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이 맥쿼리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갈린 것은 뭐하냐면 바로 이 SC시장 바이오시밀러 침투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제일 많이 빠져야 되는 종목은 알테오젠이 네. 아니라 머크와 할로젠이 엄청 빠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맞으면.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어요. 그러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UBS와 맥쿼리의 리포트 갑론을박 사이에서 네. 지나쳤던 딱 한 가지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네. 둘 다 로열티 비율을 5% 내외로 추정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는 1%에서 4%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외사에서는 5% 로얄티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58분의 마무리를 좋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작이 좀 약세인데 네. 그래도 월요일 마감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